무릎과 무릎 사이 바이바이 슈퍼스타. 1985년 6월 20일은 금요일이었다. 무렵 나는 고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었고 이상한 일이지만 공부에 몰두해 있었다. 조성과는 학교가 갈려 가끔 주말에나 얼굴을 보고 그간 자신이 읽은 책, 대부분 조성원이 빌려준 염세주의에 관한 책들이었다. 그간 자신이 읽은 책들을 교환하거나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곤 했다. 주로 조성훈이 열변을 토하고 나는 듣는 편이었다. 사실 나는 그가 빌려준 책은 거의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만나곤 했다. 읽지도 않은 책을 새로운 책과 교환하고 또 그 책을 읽지도 않은 책 들고 간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무렵엔 정말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굳이 그런 책을 읽지 않아도 좋을 만큼이나 염세 그 자체였다. 야구에 관해선 이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야구? 야구가 뭐지?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조성훈이 서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옆으로 꺾어진 골목의 전신주 뒤에서 놈은 시시한 숨은 그림 찾기에 숨은 그림처럼 담배를 피우며 숨어 있었다. 웬일이냐? 저기 오늘이 마지막인데 같이 보러 갔으면 해서. 처음에 나는 그것이 이보이 주연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러 가자는 말인 줄 알았다. 좋지. 과연 평일이라면 단속이나 지도 따위와 만날 일도 없고 결석을 하고 성인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철학 서적에서 성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이 있으면 늘 나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의 우정에 나는 그만큼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나의 예측은 일루수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빠진 삼루타성 타구만큼이나 멀리 벗어난 것이었다. 담벼락에 꽁초를 비비며 그가 말했다. 어쨌든 오늘이 고별전이니까. 동네의 만화방에서 오전을 보내고 그곳에서 라면과 도시락을 먹고 가방을 만화방 주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후 우리는 인천 야구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시간은 정오를 갓 넘어 있었고 시내버스에는 한두 명의 아저씨와 한 명의 아줌마 그리고 한 마리의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 아니, 한 명의 아저씨와 한두 명의 아줌마였나? 어쨌거나 그런 게 중요할 리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그러고 보니 한두 명의 할아범과 한 명의 할멈이었던 듯한 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대는 내 마음처럼 버스는 1차선과 2차선을 갈팡질팡하며 산미의 고별전이 열리게 될 인천 야구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버스에는 한두 명의 아저씨와 한 명의 아줌마가 타고 있었다. 인천 야구장은 예상과는 달리 한산했고 예상했던 만큼 붐비고 있었다. 한산하다고 하면 한산하다고도 할 수 있고 붐빈다고 하면 붐빈다고 말할 수 있는 인파였던 것이다. 요컨대 올 사람들만 왔다고 얘기다. 실제로 그날의 인파는 대부분 산미의 고별전을 보기 위해 고의로 야구장을 찾은 인천의 팬들이었고 그 속에 마지막 남은 원년의 리틀 슈퍼스타즈 조성과 내가 끼어 있었다. 나는 인천 야구장의 길고 긴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조성훈이 사온 바카스를 마시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82년의 봄날을 생각했다. 어느새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지나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짧은 세월이었고 예상했던 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세월이었다. 입장이 시작됐다. 예상치 못한 일은 정문을 들어설 때 일어났다. 정문 좌우로 산미 슈퍼스타즈의 선수들이 길게 열을 지어 문을 들어서는 인천 팬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수들은 고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평범한 인사말과 함께
입장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산미 슈퍼스타즈 티셔츠와 야구 모자 그리고 수건을 안겨주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 왔다. 그리고 내게 악수를 청하며 기념품을 내밀던 김바이 선수에게 모자는 집에도 있는데 라는 기도 안 차는 말을 하고 말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내야석을 벗어나 아무도 없는 정말이지 아무도 없는 중견수 뒤편의 외야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마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미적지근한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다처럼 넓은 외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산미의 야구 모자를 쓰고 앉았다. 굳이 산미를 추억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햇살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이었다. 산미의 마지막 상대팀은 롯데 자이언츠였고 산미의 선발은 장명부였다. 물론 롯데의 대승리였다는 것 외에는 이상하게도 그날의 경기 내용은 도무지 기억에 남지 않다. 지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 산미는 최후까지 자신의 질량을 보존해 주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기가 종료된 후 산미의 선수 전원이 그라운드로 올라왔다. 고별의 안내방송과 함께 슈퍼스타즈가 연고지의 팬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고 떡떡떡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팬들은 뜨끈뜨끈한 박수와 환호를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82년 2월 5일 창단해서 85년 6월 21일의 마지막 경기까지 3년 6개월이란 짧은 세월 동안 통산 120승 4무 21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흐르는 별 산미 슈퍼스타즈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흐르는 별의 마지막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여전히 6월의 햇살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나지만 내가 그 별의 뒷모습을 향해 안녕 슈퍼스타즈여 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아주 멀리서 분명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북태평양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너무나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서늘한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한참이나 그 외야의 무인도에 앉아 있었고 이제 다시는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을 그 가볍고 초라한 부메랑의 휙 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잃고 그 소리마저도 작고 까만 하나의 점이 되어 멀어져가는 기분이 들었고 착 나는 조성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가볍고 초라한 어깨는 공기의 저항을 가르는 부메랑의 날개처럼 아주 가늘게 진동하고 있었다. 맙소사, 너 우냐? 몰라, 그냥 너무 울고 있었다. 뭔가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하염없이 뺨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결국 실컷 울도록 내버려두었고 착 하고 얹었던 어깨 위에 손을 거두어 들였고 휙 하며 증발하는 놈의 눈물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날의 오후는 그 눈물과 함께 증발하고 있었다. 구장의 총서원이 우리를 내보낼 때까지 세상은 오후가 증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이나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었다. 운동장을 나오니 배가 고팠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조성훈을 데리고 근처의 중급직을 찾았고 가엾은 친구를 위해 평소보다 호탕한 목소리로 자장면 곱빼기를 주문했다. 이상하게도 완두콩이 박혀있지 않고 대신 딱 그만큼의 채로 썬 오이가 한 줌 얹어져 있던 그날의 자장면에는 과거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다. 돌이켜보니 과연 우리의 과거는 자장처럼 깜깜한 것이었고
마치 입속 한가득 자장면을 물었을 때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자꾸만 목이 메어져 오는 것이었다. 누군가 이 면을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자장면의 내부처럼 어두운 표정의 친구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이보이 주연의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러 가지 않을래? 였다. 조성우는 말없이 동의했다. 머리를 끄덕인 것은 아니었지만 또 그것은 자장면 위에 얹힌 오이채끼리의 교신과도 같은 것이어서 나는 친구의 동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해가 뉘엿뉘엿 할 때쯤 우리는 시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고 뉘엿뉘엿 늑장을 부리며 손님을 싣던 그 버스는 몇 명의 아저씨와 몇 명의 아줌마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 수많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오이채처럼 가늘고 촉촉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촉촉하고 지저분한 일본 동시 상영관이었다. 즉, 두 개의 프로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그런 곳인데 관객에게는 한 편의 요금으로 두 편의 영화를 관람하는 기쁨을, 영화진흥공사에겐 한국 영화의 저변 확대를 제공한다 라기보다는 그저 열악한 시설로 옷 벗은 영화의 한 편에 아무도 안 볼 영화 한 편을 끼어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간판에는 크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포스터가 붙어져 있었고 그 귀퉁이 한쪽에 작은 글씨로 동시상영, 지구 괴수 대전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두 편을 다 보고 나오면 막차를 놓칠 게 뻔했으므로 나는 입구에서 지금 어떤 거 상영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판매원이 대답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요. 표를 끊고 입장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콜라와 팝콘을 사들고 자리에 앉자 참으로 담담하게 지구 괴수 대전이 시작되었다. 평화로운 남의 해상, 갑자기 바닷속에 괴수가 출현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공룡의 후예일 수도 있고 방사능 오염으로 거대화된 미지의 바다 생물일 수도 있다. 하여간 괴수가 출현했다면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 괴수는 선박을 파괴하고 육지로 올라온다. 마침 그곳에는 국가의 중요 동력 자원인 발전소가 있었고 괴수는 발전소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전력의 공급이 끊어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한국. 즉각 군이 출동해 괴수를 막아보지만 탱커와 전투기의 합동 공격에도 괴수는 꼼짝하지 않는다. 괴수의 앞에는 오로지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 갑자기 서해와 동해에서도 괴수가 출현한다.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약속. 괴수들은 불을 뿜고 도시를 파괴하며 서울을 향해 몰려든다. 이 와중에 괴수가 알을 깐다. 괴수의 알을 발견한 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괴수의 알을 폭격한다. 한국연구소 김 박사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지만 결국 괴수의 알을 모두 파괴된다. 파괴된 자신의 알들을 보며 괴수는 눈물을 흘리고 우와 복수의 진념이 가득한 괴성을 지르며 인간의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깐 졸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니 영화는 끝나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조성훈이 속삭였다. 가자. 덕분에 겨우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버스에는 단 한 명의 아줌마나 아저씨도 단 한 마리의 괴수도 타고 있지 않았다. 지구 괴수 대전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던 나와는 달리 의외로 조성우는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조성우는 끊임없이 실소를 터뜨렸고 급기야는 배를 부여잡고 웃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웃음이었다. 설사 이보이가 코앞에 앉아있다 해도 내 소중한 친구의 기분을 이토록 풀어주지는 못했으리라. 나는 아직도 괴수가 코앞에 서 있고 본사에선 빨리 대피해 빨리를 외치는데도
혼자 숙식실에 남아 흑흑 사장님, 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회사를 사수하겠습니다. 으악 하고 괴수에게 밟혀 죽은 공장장과 제작비 절감을 위해 괴수의 알이 터진 장면을 실제 프라이팬 위에 계란 프라이를 클로즈업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준 그 영화의 감독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영화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가방을 건네주면서 만화방 주인이 내일도 오라는 만화 같은 소리를 했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말도 안 되게 길고 긴 금요일이었다. 집에선 난리가 났겠지. 시마의 동네는 어둡고 한산했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증거를 없앤다는 생각에 무심코 티셔츠와 모자와 수건을 정류장의 쓰레기통에 버리려는데 조성훈이 정색을 했다. 뭐하는 짓이야? 요컨대 고별 전에 티셔츠와 모자와 수건만큼은 평생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을 폭파하려다 괴수에게 들킨 전투기 조종사의 심정으로 나는 황급히 그것을 주워 담았다. 가방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바이바이. 집으로 돌아서는 골목의 초입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늙은 가로등 불빛을 등진 채 그는 너클볼처럼 큰 낙차를 그리며 천천히 언덕 아래로 사라졌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모습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삼이 슈퍼스타즈를 닮은 모습이었다. 조금이라도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아마도 오늘 밤 넘은 티셔츠 모자 그리고 수건을 이라는 시를 쓰겠지 라는 제멋대로 상상해버렸다. 그날따라 세상은 캄캄했고 그날따라 아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우리 집만이 세상에 유일하게 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문을 열었다. 현관도 열려 있었다. 문을 열었다. 학교에선 연락이 왔을 것이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 있을 것이고 눈치 빠른 여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에 틀어박혀 숙제를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하셨을 것이 테지. 물론이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갔다는 그 집의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한결 어른이 된 표정으로 현관을 들었었겠지. 물론이었다. 거실에서 마주친 어머니에게 나는 깍듯이 인사를 올리고 뭐라 어머니까 말씀을 하기 전에 정중한 자세로 안방의 문을 두드렸다. 접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학교를 안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나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다. 파괴된 알을 확인한 괴수처럼 돌아앉은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막아야 한다. 괴성을 지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죄송하지만 다른 거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회사를 사수하겠다는 공장장의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늘어놓자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은 주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결심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학교에 가겠노라고. 한국연구소의 김 박사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로 그러나 힘이 실린 목소리로 나는 좋은 대학을 발음했다. 세상의 모든 빌딩을 파괴해도 절대 좋은 대학에 건물만은 파괴하지 않는 특이한 성격의 괴수가 그 앞에서 멈칫했다. 아버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때까지만 저를 뒷바라지 해주십시오. 쿵. 마침내 괴수가 그 거대한 몸을 땅에 뉘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을 테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테고 건너방의 여동생들은 간을 잔뜩 졸였을 테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연신 눈시울을 붉히셨을 테지. 물론이었다.
그리고 죽어도 좋은 대학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그 집의 아들은 터질듯한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유유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테지 물론이었다. 화목한 가정은 이처럼 구성원 개개인의 자그마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제일 먼저 가방을 비우고 문제의 티셔츠와 모자와 수건을 옷장 안으로 쑤셔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이 미어 터지는 기분이었지만 터지거나 말거나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꿀차를 꿀떡 마신 후 방으로 돌아왔다. 자정이 넘어 있었다. 이불을 펴고 FM을 켠 다음 나는 자리에 누웠다. 길고 긴 하루였다. 그 긴 하루를 내내 햇볕을 쬐며 보냈을 손미불은 병아리의 앞가슴처럼 보송보송했고 라디오에선 끊임없이 이지 리스닝계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불을 뿜던 괴수라도 잠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일어나 AM으로 채널을 바꾼 후 다시 그 보송보송한 병아리의 따뜻한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라디오에선 10중 8구 머리가 벗겨졌을 듯한 음성의 대북 전문가가 지루하고 지루한 북한의 실상을 지루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괴소가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다 해도 잠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불을 켜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지칠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하고 아직도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라디오를 끈 후 카세트 테이프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렇지. 한밤의 경음악이 있었다.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불을 끈 후 이제 중닭은 되었을 법한 이불의 부름 속으로 기어들어가 다시 눈을 감았다. 아드리느를 위한 발라드가 나를 위해 흘러나왔다. 아드리는 곧 잠들었지만 나는 잠들지 않았다. 일어나 불을 켜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테이프는 끝이 났고 이불은 어느새 어엿한 암탉으로 성장해 있었다. 부활을 기다리는 알처럼 잠이 들었어야 마땅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프라이팬 위를 떨어진 계란만큼이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상념에 빠지기 시작했다. 왜 잠이 안 오는 거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사이 상념은 마치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되듯 왜 사는 거지 쪽으로 커져나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대로 그날 새벽 나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실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나는 그날처럼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다. FM을 듣다가 AM을 듣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리차드 클레이더만을 들었던 16살의 여름밤이었다.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과연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평범한 가문의 외동아들이었고 거의 이대로 평범한 가문의 아버지가 될 확률이 높은 인생이었다. 타율로 치면 2할 2푼 7리 정도이고 뚜렷한 안타를 친 적도 그렇다고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홈런을 친 적도 없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도루를 하거나 심판의 폭행에 퇴장을 당할 만큼 배짱도 없다. 이대로 간다면 맙소사 이건 흡사 산미 슈퍼스타즈가 아닌가.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장 마당으로 달려가 눈에 흙이라도 뿌려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으나 흙을 뿌린다고 산미가 삼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휙! 갑자기 주위의 세계가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착! 나는 다시금 돌아와 내 손에 잡히는 낯익은 부메랑의 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진 별 산미 슈퍼스타즈였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해온
내 인생에 알게 모르게 산미 슈퍼스타즈와 흡사했던 것처럼 산미의 야구 역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야구였던 것이다. 분명 연습을 할 만큼 했고 안타도 칠 만큼 쳤다. 가끔 홈런도 치고 삼진도 잡을 만큼 잡았던 야구였다. 즉 지지리도 못하는 야구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야구를 했다는 쪽이 확실히 더 정확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야구를 했던 산미 슈퍼스타즈. 이 얼마나 적확한 표현이란 말인가. 그러나 거기서 파생하는 또 하나의 의문. 확실히 평범한 야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미는 그토록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팀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기록과 순위의 문제 때문이겠지. 라고 나는 생각했으나 곧 평범한 야구라면 최하위를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다시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갔다. 그렇다. 평범한 야구란 6개의 팀 중에서 3위나 4위를 달리는 팀의 야구를 일컫는 말이 되지. 그럼 왜? 결론은 프로였다. 평범한 야구팀이 3위의 가장 큰 실수는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것이었다. 고교 야구나 아마 야구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팀이 프로 야구라는 실로 냉엄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며 물론 정식 명칭은 프로페셔널인 세계에 무턱대고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평범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비록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인생이라 해도 프로의 세계에서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이 될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큰일이었다. 세상은 이미 프로였고 프로의 꼴찌는 확실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의 원년을 종합팀 순서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6위 산미 슈퍼스타즈 평범한 삶. 5위 롯데 자이언츠 꽤 노력한 삶. 4위 해태 타이거스 무진장 노력한 삶. 3위 MBC 청룡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한 삶. 2위 삼성 라이온즈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한 삶. 1위 오비베어스 결국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 노력한 삶. 실로 무서운 프로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고 16살에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럼 평범한 삶보다 조금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삶은 몇 위를 기록할 것인가? 몇 위라니? 그것은 야구로 치자면 방출이고 삶으로 치자면 철거나 죽음이다. 그런 삶은 순위에 낄 자리가 없다. 평범한 삶을 살아도 눈에 흙을 뿌려야 할 만큼 치욕을 당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니까. 찬찬히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다. 위의 순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체면처럼 거대한 오해와 착시를 유발한다. 위의 순서를 다시 성적순으로 나열해보자면 1위 오비베어스, 2위 삼성 라이온즈, 3위 MBC 청룡, 4위 해태 타이거스, 5위 롯데 자이언츠, 6위 산미 슈퍼스타즈. 아무리 봐도 3위와 4위가 그럭저럭 평범한 삶처럼 보이고 6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하위의 삶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의 세계다. 평범하게 살면 치욕을 겪고 꽤 노력을 해도 부끄럽긴 마찬가지고 무진장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해봐야 할 만큼 한 거고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해야 좀 하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의 노력을 해야 잘하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꽤 이상한 일이긴 해도 원래 프로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고 하니까 결국 문제는 평범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평범한 건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1980년대의 세상은 3위 MBC 청룡과 4위 해태 타이거즈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를 만들어낸다. 중산층. 바로 중산층이다. 이 파워풀한 단어는 그 후 세상을 바꿔나가는 중년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이 하나의 단어로 인해 이제 확실히 도표의 3, 4위가
새로운 평범의 기준이 된 것이다. 무진장 노력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만큼 사는 거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온 것이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어수선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보니 확실히 세상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한 것은 프로야구에 뛰어든 아마추어 야구팀 삼미였고 나는 이 프로의 세상에서 아마추어를 사랑한 죄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가 그의 프로야구를 창조했고 프로야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의 배후에서 프로야구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파괴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했으며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역행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저것은 내가 자라온 세상, 내가 알고 있었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아니었다. 분명 세상은 그대로이나 아마추어는 이미 숨을 거뒀다. 루이스의 죽음을 알아채는 슈퍼맨처럼 나는 가슴이 터질 듯 싶었지만 나에겐 저 세상을 역행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니었고 렉스 루더와 같은 대학당도 되지 못했으며 다른 무엇보다 나는 아마추어였다. 즉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낡고 먼지 낀 내 방의 창문을 통해 저 캄캄한 어둠 속에 용기에 있는 새로운 세계의 지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부유층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층들이었고 각자가 묻힌 지층 속에서 오늘도 화석처럼 잠들어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보았다. 꽤 노력하고도 평범하게 살면서 수치와 치욕을 겪으며 서민층에 묻혀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무진장 혹은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면서도 그저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으며 중산층에 파묻혀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그리고 도무지 그 안부를 알 길이 없는 이 프로의 세계에서 방출되거나 철거되어 저 수십 킬로미터 아래의 현무암층으로나 석회암층으로 파묻혀 있을 수많은 얼굴들을 나는 보았다. 세상의 지층들은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진을 느끼지 못한 채 오늘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다들 그들만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가? 다들 벌써 그토록 자신만만한 프로가 되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면 이 무슨 똥배짱인가?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부유층에는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하거나 결국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 노력한 얼굴들이 묻혀 있어야 할 터인데 16살의 내 머리로는 왠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16살의 소련에게 세상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슈퍼스타즈를 생각했다. 그리고 산미의 팬이었던 나의 유년과 현재를 생각했다. 오비와 삼성 혹은 MBC나 혜태의 팬이었던 또래 소년들에 비해 확실히 나는 염세적인 소년이었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비의 팬이 아니라면 삼성의 회원이 아니라면 아니 프로야구가 없었다면 그 소년들과 나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결국 문제는 내가 산미 슈퍼스타즈 소속이었던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16살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랬다. 소속이 문제였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담은 소년이 왜 전철 안에서 조롱을 받는가? 산미 슈퍼스타즈의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동창인 조부장에게 왜 굽실거려야 하는가?
삼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다. 삼촌이 사는 남동구는 왜 개발되지 않는가? 소속구의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소속이 인간의 거주할 지층을 바꾸는 일이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산미의 고별전을 보고 나는 자장면을 먹고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볼 뻔했다가 지구 괴수 대전을 보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뻥을 치고 샤워를 하고 꿀물을 마시고 대북 방송을 듣고 담을 새고 그러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뻥을 친 그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던 아침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